냉찜질과 온찜질 몇 가지 원리만 이해해도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보건 정형외과입니다. 살면서 안 다치고 안 아프면 좋겠지만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죠. 집에 있다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집에서 냉찜질을 하는 게 맞을지 온찜질을 하는 게 맞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을 겁니다. 냉찜질은 무엇인지, 온찜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떨 때 둘 다 해야 하고 어떨 때는 둘 다 하면 안 되는지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냉찜질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차가운 얼음이겠죠. 단순히 열을 식힌다 정도로 생각하고 뜨거운 걸 식혀준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냉찜질의 역할 중 첫 번째는 통증 완화입니다. 아픈 부위에 온도를 낮춰주면 조직의 신진대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의 활성도나 뇌의 통증 반응을 전달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울들이 많이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가 소리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머니를 최대한 흔들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안에 있는 방울들이 서로 막 움직이면 주머니를 가만히 놔두더라도 당연히 소리가 크게 날 겁니다. 반대로 방울들이 서로 미기적 움직이면 별로 소리가 나지 않겠죠. 주머니도 가만히 두고 방울들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면 소리가 덜 나겠죠. 냉찜질을 하게 되면 환부 주위의 세포와 조직들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의 활성도를 낮춰서 통증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급성기의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류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상이 있거나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 스스로가 먼저 이걸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막 여기 난리 났다 이렇게 온몸에 신호를 보내서 비상 체계를 가동하면 이걸 치유하기 위한 물질들이 분비되고 모여듭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주로 혈액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부산스럽게 하면 붓기나 이에 따른 통증이 심해지겠죠. 또 다친 부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출혈들도 놔두게 되면 피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위의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효과가 냉찜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은 너무 심한 상태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야구 경기할 때 선발 투수가 투구를 마치고 나서 어깨 얼음 주머니를 칭칭 감는 것도 단기간에 과사용을 하여 발생되는 통증이나 과도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거죠.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세게 충격을 받았거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심한 염증이 생기는 등의 급성기에는 냉찜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급성기라고 하면 얼마를 이야기할까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2에서 3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치거나 붓기를 동반한 통증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도 2,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붓기 또한 냉찜질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라는 가느다란 혈관들을 통해 모여드는 혈액과 기타 체액이 조직에 모이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조직이 붓게 되었는데도 계속 냉찜질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조직이 붓는 것은 일단 조직 사이에 물이 많이 스며든 겁니다. 급성기 이후에도 계속 붓기가 있을 때에는 조직 사이에 조직액이 계속 모이지 않도록 붕대를 감거나 보조기를 착용해서 압박을 하고 다친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이 올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영화 주인공이 손가락에 피가 날 때 손가락을 높이 들고 흔들잖아요. 다리나 손을 다치면 심장 높이보다 높게는 못하더라도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다리를 조그만 의자에 좀 올려놓고 일을 하신다든지 팔도 막 흔들고 다니지 말고 팔걸이를 해서 좀 받쳐놓고 다니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하지만 냉찜질을 하려고 하면 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집에 얼음이 어디 있나부터 해서 이 얼음을 직접 대긴 좀 그러니까 수건을 감아야 하나, 수건은 몇 번을 감아야 하나 난감하시죠? 우선 찜질을 하려는 부위보다 열이 낮으면 그게 무엇이든 냉찜질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어렸을 때 쌈박질하거나 넘어져서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은 날달걀을 이렇게 문지르기도 했고 벌에 쏘여서 붓거나 하면은 할머니가 그늘진 장독대에 시원한 된장을 봉지에 이렇게 싸서 문질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에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접촉 면적을 넓혀주는 건데요. 꽁꽁 얼은 아이스팩을 가져다가 아픈 데다가 올려놓으면 오히려 올려놓은 데만 더 아프고 주변에 열기는 식지도 않아서 손으로 자꾸 이리저리 옮겨가며 고생만 하게 됩니다.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머리에 올린다든지 된장을 봉지에 넣어서 열을 식혔던 것도 다 조상님들의 지혜겠죠. 딱딱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서 최대한 환부에 넓게 접촉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얼음 주머니에 얼음만 담지 마시고 얼음 여러 개를 물과 함께 담는다든지 당장 주머니가 없으면 비닐에 물과 얼음을 넣고 베갯잎이나 수건을 얇게 말아서 올려놓으면 훌륭한 냉찜질 치료 도구가 됩니다. 요새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냉찜질과 온찜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겔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압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감는 형식의 쿨 밴드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찜질을 하면서 막 움직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격이 급하고 부지런해서 그런지 냉찜질 한다고 얼음을 막 직접 피부에다가 꽁꽁 싸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분들도 보는데 이러면 안 돼요. 냉찜질의 역할은 붓고 열감이 있고 염증이 심한 부위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진정시킨다고 냉찜질은 하면서 막 힘을 쓰고 계속 움직인다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냉찜질하는 시간은 얼음물 같은 초저온의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과도하게 오랫동안 하는 행위는 동상과 같이 조직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냉찜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몸이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고령자, 마른 체형인 경우에는 꼭 얼음을 이용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이용하는 것도 통증이나 추가적인 손상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냉찜질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온찜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두 가지 찜질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말씀드릴게요.